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칩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룹이라는 펑션 그룹에 속해 있으며 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지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쉴드업 세션의 세 번째 시간으로 Trust Your Firmware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이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위한 시큐어 부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큐어 부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시큐어 부트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해마다 일어난 시큐어 어택에 대한 아주 큰 사건들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맨 오른쪽의 2018년 5월을 보시면 우리는 보안 공격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스톡스넷이라는 공격이 있었는데요. 스톡스넷은 지멘스의 산업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감염시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이 공격은 2010년 7월 동남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뒤 이란 원전과 관련된 컴퓨터 약 250만 대의 장치를 감염시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7년 이후 각종 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쓰이는 오픈소스 암호화 라이브러리인 오픈SSL에서 발견된 심각한 보안 결함을 이용한 공격으로 약 20만 개의 디바이스를 공격한 하트블리드 공격이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기기를 목표로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82억 개의 장치를 공격할 수 있었던 블루본 공격, 인피니언 공격으로 특정 제조업체가 만든 크롬북과 윈도우 장치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크랙 공격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컴퓨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보안 공격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더 자주 일어나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안 공격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의 브랜드, 매출, IP, 그리고 수많은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보안 공격의 심각성과 재정적 역량에 따라 회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당한 후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보안 공격을 당한 이후 18개월 동안 회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들의 IP를 알고 루트 권한 혹은 어드민 권한을 탈취당한다면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는 실리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공장에서는 실리콘을 제조하고 뉴욕에서 이 실리콘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칩은 다양한 보안 공격에 대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은 서플라이 체인 프로세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리콘이 나오면 이후 보드로 만들어지거나 팔레트를 통해 고객에게 보내어지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전자제품에 사용이 되어 완제품 형태로 많은 엔드 커스텀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 및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서 공격 벡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플랫폼 펌웨어 복원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으로 보통 만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큐어 부트입니다. 시큐어 부트는 브링업 전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큐어 부트는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루트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단순한 부트로도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안이 보장된 형태로 하드웨어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닝 키, 강력한 해시 펑션, 인중 루트 로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보드의 컴포넌트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플래시 콘텐츠를 실행하기 전에 플래시 콘텐츠의 인증과 무결성을 확인함으로써 신뢰성은 확장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디지털 서명이 모든 펌웨어 및 컨피그레이션 바이너리와 함께 제공되어질 것이며 AGIC 사이닝 키로 확인이 되어 그 유효함이 확인이 됩니다. AGIC에서 계산된 해시는 저장된 이미지에 대해 계산되어지고 저장된 시그니처와 함께 비교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시큐어부터가 중요할까요? 공격이나 감염 전에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제조업체에서 신뢰하는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 시스템을 부팅을 할 수도 있으며 시스템 시작 중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로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CEC1702는 크립토 임베디드 컨트롤러의 약자로 보안 침해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CEC1702는 48MHz로 구성되는 32비트 ARM M4F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코드와 데이터를 위한 480KB의 SRAM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 컨트롤러는 코드 SPI, iSecure-C, 그리고 USART를 지원하고 타이머, 카운터, GPIO, ADC 등 다양한 페리페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위한 시큐어 부트를 제공하고 필드 업데이트처럼 그 다음 코드를 인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하드웨어 암호 슈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암호 알고리즘에는 ECDSA라는 타원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한국의 표준 KCDSA, ED25519로 알려진 공개키 서명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CEC1702는 2.5kb의 사용자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키와 중요 코드를 저장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루트를 정의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CEC1702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는 외부 SPI 플래시로 부팅되는 호스트 프로세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객들이 CEC1702를 호스트 프로세서에 추가했을 때 시스템에 가장 먼저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CEC1702가 될 것입니다. 코드 실행은 롬, 리드-온리 메모리, 부트로더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원격으로 수정할 수 없는 불변의 코드이며 이것이 트러스트 즉 신뢰의 근간을 만들게 됩니다. SPI 플래시에는 OEM 프라이빗 키에 의해 사이닝된 어플리케이션 코드, 프라이빗 키에 의해 사이닝된 호스트 코드 등이 상주해 있습니다. 파워가 들어올 때 부트로더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합니다. 호스트 프로세서가 리셋 상태로 홀드하고 CEC1702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SPI 플래시에서 SRAM으로 로드하고 CEC1702 OTP 안에 저장되어 있는 퍼블릭 키를 사용하여 CEC1702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인증합니다. 인증되어진 CEC1702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행이 됩니다. 호스트 프로세서가 스타트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합니다. CEC1702 코드의 퍼블릭 키를 사용하여 SPI 플래시의 시스템의 호스트 코드를 인증을 합니다. 이때 리셋으로부터 호스트 프로세서를 갱신합니다. 그런 다음 호스트 프로세서는 SPI 플래시에서 인증된 코드를 로드하고 실행합니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즉 트러스트의 체인은 CEC1702 어플리케이션 코드, 호스트 코드로 확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호스트 프로세서는 크립토 코어 프로세서처럼 CEC170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I 플래시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SPI의 메모리 맵은 태그 0이 0번지에 위치하도록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태그 0과 1은 각각의 이미지 헤더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으며 두 개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요청할 때 먼저 태그 0를 먼저 확인합니다. 헤더를 읽고 헤더에 대한 검증을 하고 코드를 로딩합니다. 만일 코드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암호를 해독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만일 태그 0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태그 1을 실행을 시도하고 태그 1이 문제가 없으면 태그 1을 시작합니다. 펌웨어 이미지 부분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맨 아래에 128바이트의 헤더가 위치해 있으며 64바이트 정수인 EC 런타임 펌웨어 이미지의 바디, 64바이트 키 헤더 옵션, 64바이트 트레일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와 트레일러에는 펌웨어 이미지의 서명과 인증에 사용이 되는 디지털 시그니처에 대한 정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 이외에 CEC1702라는 디바이스는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CEC1702는 AES128에서 256까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화는 공개키보다 빠르지만 공유키가 필요하므로 보안에 취약합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은 일반 텍스트의 암호화와 암호 텍스트의 암호 해독에 모두 동일한 암호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키가 동일하거나 두 키 사이에 간단한 변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는 실제로 개인정보 링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공유된 비밀을 말하며 양 당사자가 비밀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조건은 공개키 암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주요 단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SHA1에서 512까지의 다양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암호 해시 함수는 해시 값만으로 입력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것, 즉 사실상 역전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는 해시 함수입니다. 공개키 암호, 즉 비대칭 암호화는 암호키를 쌍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 키로 행해지는 암호화는 쌍이 다른 구성원만이 해독할 수 있으며 한 키를 소유한다고 해서 다른 키의 실질적인 계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용키는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반면 개인키는 소유주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공용키를 사용하면 누구든지 소유자를 위해 메시지를 암호화한 뒤 공용 서버에 남겨두거나 공용 네트워크에 전송될 수 있지만 이러한 메시지는 소유자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소유자에 의해서만 암호 해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등 다양한 암호화 방법들을 CEC1702는 지원합니다. 다음 그림은 하드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암호화를 했을 때의 암호화, 복호화에서 실행되는 소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HA-256 테스트의 경우 5배, AES 인크립트 테스트의 경우 68배, AES 디크립트 테스트의 경우 80배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ECDSA 베리파이 테스트의 경우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였을 때 2.6초, 하드웨어로 처리하였을 때 8ms로 약 335배나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 복호화 관련 디바이스에 대해 안정감과 보안성을 더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의 모든 알고리즘은 NIST와 CSEC에 의해 만들어진 CAVP라는 알고리즘 검증 프로그램에 의해 모두 검증을 받았습니다. NIST는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약자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이며 CSEC는 캐나다 통신보안기구 즉 Communication Security Establishment 캐나다의 약자입니다. CAVP 즉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 밸리데이션 프로그램은 NIST가 추천한 알고리즘과 NIST가 후원하는 암호화 모듈 인증인 FIPS 140-2 승인 알고리즘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IPS 104-2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4단계의 보안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EC1702 디바이스는 여러 가지 다른 CAVP 유효성 검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관련된 부분은 화면에서 보이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느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마나 빠른 시간에 시큐어부트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큐어부트를 사용했을 경우 헤더를 읽고 SHA-256 해시를 만들 때 0.4ms, ECDSA 서명 검증에서 11.7ms, 그런 다음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미지를 로드하고 해시를 계산하고 베리파이를 하는 시간이 각각 12.7ms, 8.4ms, 10.5ms가 소요됩니다. 이후 이미지를 디스크립트하는 단계에서 각각 5.9ms, 11.9ms가 걸리게 됩니다. 즉, 이러한 모든 과정이 61.5ms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외부 SPI 플래시를 사용해 부팅하는 오버헤드, 체크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패스트 시큐어부트 인증 과정, 즉 플랫폼 펌웨어 복원 과정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헤더를 읽고 SHA-256 해시를 생성합니다. ECDSA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헤더의 서명을 생성하고 이것이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올바르다면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SPI 플래시를 통해 이미지를 로드하고 SHA-256 해시를 계산하고 이미지 시그니처인 ECDSA를 생성하고 서명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미지가 검증이 되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것이고 키 교환을 하고 이미지를 디스크립트하고 코드를 실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플랫폼 펌웨어 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미나 처음에서 제조 과정 등에서 무수한 공격 벡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트키트와 루트키트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NIST는 플랫폼 펌웨어 복원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 NIST 800-193이라는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텍트, 디텍트, 리커버입니다. 즉 보호, 감지, 그리고 회복입니다. 따라서 보호를 하면서 인증된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코드 FTP 또한 인증 후에 액티브 에어리어에 라이트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어떠한 조작이나 이미지가 손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SHA-256을 사용하거나 P256을 사용하여 ECDSA 인증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럽션, 즉 이미지가 변질되거나 오염이 되었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태그 0 그리고 태그 1을 사용하여 손상되지 않은 곳으로 부팅을 하고 손상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부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 플랫폼 펌웨어 복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테리아는 마이크로칩 CEC1702 디바이스를 위한 전용 펌웨어 업데이트 솔루션으로 주요 특징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루트를 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큐어 부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컨트롤러 블록 CEC1702 펌웨어를 검증함으로써 펌웨어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고 NIST 800-193 플랫폼 펌웨어 복원 지침을 만족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원하는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지정이 가능하므로 장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추가 기능이 있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소테리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솔루션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AP의 경우 ARM, 인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종류의 페리페럴 디바이스, 예를 들면 FPGA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지원하고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데스크탑 같은 시스템에는 인텔 프로세서와 베이스보드 관리 컨트롤러인 BMC를 사용할 것이고 시스템에
4개에서 6개 사이의 플래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소테리아 펌웨어 솔루션이 포함된 CC1702는 이러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펌웨어 루트에서 안전한 부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합니다. CC1702는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고 있는 MPLAB이라는 개발 툴을 사용하여 개발할 수가 있으며, 또한 MPLAB X32 컴파일러, MPLAB 리얼아이스 에뮬레이터, 아이스4 디버깅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OTP를 테스트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Keil, IAR, ARM-GCC 등 다양한 개발 도구 또한 지원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이 키보드는 CC1702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평가보드입니다. 마이크로칩 다이렉트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이 평가보드를 이용하여 OTP 프로그래밍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시큐어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NIST 800-193 지침에 따라 SPI 플래시 이미지를 생성을 지원하는 유틸리티, 사용할 OTP에 대한 생성을 지원하는 유틸리티, 특히 시큐어 펌웨어 업데이트를 도와줄 수 있는 유틸리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보드 이외에도 마이크로칩은 CC1702를 위한 다양한 문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C1702 개발자를 위한 데이터 시트뿐만 아니라 PCB 레이아웃 등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IoT SDK,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조 IoT SDK 등 다양한 이그젬플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SPI 이미지 제너레이터, eFuse 제너레이터 등의 유틸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CC27XX 시리즈의 디바이스는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루트를 위해 시큐어 부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PI 플래시를 사용하여 어떠한 타입의 프로세서에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으며 부트럼 인증이 가능하고 AP 코드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코드 수행 전에 모든 인증을 할 수 있으며 매 파워 사이클마다 인증하며 NIST, 즉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표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쉴드업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